2차 시 1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자성어 쌤이 테스트 내려고 했던 것들 아나무인, 방향무인, 회자정리, 간담상조, 중마고우, 함포고복, 양두구육, 그 다음 속담이죠. 개발의 편자, 가계기둥의 입춘, 그리고 우이독경, 교원영색. 자, 요거를 조금 주의해서 이제 외워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1세트 시작할 건데, 2차 시도 이제 교과서 개념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 서술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장문이 지금 나와 있는데, 다육식물과 관련되는 이제 장문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얘는 2번 문제의 내용 조직 방법만 조금 주의하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글은 병렬적 구성, 그러니까 항목별로 유의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병렬적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 정도만 주의를 해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건의문이잖아. 건의문인데 얘는 4번 문제 있죠. 4번 문제가 그대로 객관식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십시오. 자, 그리고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학간 친구한테 쓴 손편지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장문, 그러니까 6번 문제 나온 것처럼 장문 맥락하고 관련된 것만 주의해 두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 장문 부분은 크게 설명할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문법으로 넘어가서 문법은 문장 부분부터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게 EBS 답지가 얘들아 뒤에 그 읽어보면 알겠지만 일관성이 없죠. 왜냐면 그 부사어 찾는 데서 지난 회의에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 찾는 데서 상대편 주장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난 회의도 그렇고 상대편 주장도 그렇고 둘 다 2어절 이상의, 그러니까 명사구거든요. 그러니까 명사구로 문장 성분을 분석해놨단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답지를 또 보면은 지나는 관형어고 그 다음에 상대편도 관형어다 해서 또 어절 단위로도 분석해놨더라고.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데 쌤이 봤을 때는 기준이 없다면 얘들아, 기준이 없다면은 어절 단위로 그냥 분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해하지 못했어요.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다가 이제 본용어이고, 그 다음에 지 못했어요 할 때 못했어요가 보조용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용언, 보조용언 형태가 나왔을 때는 서술어 하나로 분석해야 됩니다. 서술어 하나로 분석해야 돼. 그래서 이해하지 못했다. 누가? 저는이잖아. 그럼 저는이 주어가 되겠죠? 무엇을? 주장을. 그럼 여기에 목적어가 되겠지. 목적격 조사 붙었으니까. 그리고 상대편은 주장을 수식하고 있는 관형어. 그리고 솔직히는 이렇게 이히로 끝나는 건 대체로 부사어가 되겠죠. 그리고 음은 독립어고, 회의에서는 부사어죠. 이때 나오는 에서는 주어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진화는 회의를 꾸며주니까 관형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문장 성분을 나누는 기준은 다양할 수 있어. 어절이 될 수도 있고 구가 될 수도 있고 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별다른 말이 없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어절 단위로 분석한다.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인용절을 간접 인용절로 바꾸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요건 주의를 좀 해야 될 건 문제 풀 때 보면 알겠지만 직접이 간접으로 바뀔 때는요, 문장 부호죠. 그러니까 문장 부호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인용격 조사도 달라지고, 그리고 사용된 상황에 관련해서 뭐 대명사라든지 아니면 시제 표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긴절의 종결어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바꿔줘야 돼. 그래서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로 바꾸는 거 기출된 적도 있고, 이거는 1학년 뭐 고1 모의고 고1 내신에도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죠. 자, 그리고 14쪽에 안긴절이 나와 있는데, 안긴절 같은 경우에는 5가지가 있는데 지금 3번에서 1번은 쌤이 갈로 표시 다 해놨죠. 명사절이죠. 거기 천재임 했을 때 미음이 명사형 어미잖아요. 그래서 명사절인데 이 명사절은 을이 왔잖아. 목적어 역할하고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자주
가던이라고 하는 건 관형절이잖아. 던이 관형사형 어미니까. 그래서 관형절은 관형어 역할. 그 다음에 나와는 달리 할 때 이때 달리 같은 경우에 여기에 지금 원래는 다르이겠죠. 이가 붙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와 달리는 부사절인데 부사절은 당연히 부사어 역할을 하죠. 그리고 얘는 문법적으로 보면은 원래는 나와는 달리 할 때 이 달리는 부사란 말이야. 사전에 부사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부사가 절표지를 하고 있단 말이야. 요거는 좀 특수한 그런 용법인데 부사가 절표지하는 거는 단어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더 적어서 알아두세요. 달리, 그 다음에 없이가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같이 요 3개만 인정받는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빠진 뭐 인용절이라든지 서술절은 나중에 나오면 다시 자세히 합시다. 자, 그리고 4번은 틀린 표현들을 고쳐라 라고 했는데 1번은 높임 표현이 잘못됐죠. 시가 없어져야 되죠. 2번은 시제 표현이 시간 표현이 잘못됐잖아. 여기는 벌써 끝난 걸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가다라고 하는 이게 가다라고 하는 동사가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용으로 사용되려면은 니은이 와야 되잖아요. 는이 오면 안 되고 가안는이 아니고 그래서 간 하고서 동사 뒤에 니은이 붙으면은 과거다. 요거는 1차 시에도 했던 거잖아요. 자, 3번에는 이중 피동 사용돼서 고쳤고 4번은요. 불필요한 사동 표현 사용돼서 고쳤네요. 자, 1번 담아. 그래서 문장 네 문제 훑어봤고 담아 부분에서는 지시표현하고 대용 표현이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얘들아 이걸 그냥 다 지시표현 이렇게 했지만 벌써 이제 뭐 몇 년 전부터는 이걸 정확히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이그저가 사용됐으니까 구분이 안 돼. 근데 문맥을 파악해 보면은 자 여기 쌤이 표시를 해놨죠. 여기 초록 연두색으로 그 지시표현 같은 경우에는 장면에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거야. 대상을 가리키는 거라면은 대용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언급한 내용이 돼야 되는 거야. 앞에 언급한 내용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장면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언급한 거냐 정확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와 대용은 구별해서 사용해야 된다. 자, 그리고 2번 문제는 상황 맥락 문제인데 요거는 답지 보고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어사 부분이 나오는데 국어사에서 1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사례 있죠. 비읍 시옷 디귿이 시옷 디귿되고 그 다음에 쌍디귿됐다고 나와 있는 거. 우선 얘는 비읍 시옷 디귿은 어두자음군이죠. 어두자음군이야. 즉 비읍이 별도로 발음이 됐다는 얘기예요. 비읍 발음되고 시옷 디귿 이거를 지금 발음했다는 얘기가 되잖아.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비읍 계열은 얘들아 별도로 발음된 어두자음군이 맞지만 시옷으로 시작하는 거는 어두자음군이 아니고 그냥 된 소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된 소리를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얘는 발음이 됐을 때 비읍 그 다음에 시옷 디귿은 된 소리 그러니까 쌍디귿 발음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두자음군이 이제 사라졌죠. 비읍이 탈락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의 자음 즉 된소리인 그러니까 된소리인 시옷 디귿이 이제 사용되고 있다가 표기상으로 이것이 쌍디귿으로 적혔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억 예문으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건 뭐냐면 얘들아 하병병서죠. 다른 자음이 나란히 제시된 하병병서는 어두에 나왔을 때 비읍 계열은 어두자음군이란 말을 쓰지만 시옷은 어두자음군이 아니고 그냥 된소리예요. 된소리라는 거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을이 나와 있는데 마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반침이 소멸됐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반침이 소멸됐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아래 아가 먼저 두 번째 음절이죠. 둘째 음절 아래서부터 먼저 으로 바뀌고 대체로 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첫째 음절에 있던 아래아도 아로 대체로 바뀐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가 사라지게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예문이라 생각하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2번 문제는 너무 많이 나왔던 거죠. 중세국어의 간현격 조사. 그래서 쌤이 거기다가 정리를 해줬는데 15세기 때는 유정명사냐 무정명사냐에 따라 가지고 먼저 나눠야 되거든요. 유정명사는 사람이나 동물이잖아.
무정명사는 식물이나 무생물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앞말이 유정명사인데 체언이죠. 체언이 유정명사인데 플러스 양성모음이 오면은 아래 아가 있는 의를 적어야 돼. 음성모음이면은 그냥 의를 적죠. 그리고 높임의 대상이 왔을 때는 시옷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정명사일 때는 그냥 시옷을 적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문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정확하게 딱 한 개씩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문법. 이게 교과서 개념 뒷부분의 문법을 다 넣다 보니까 조금 양이 많았어. 자, 그리고 독서 지문. 예술 부분이죠. 자, 예술 부분이 실려 있는데 화제로 제시되어 있는 그 후기 인상주의가 얘들아 기출이 엄청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술 지문으로 인상주의도 많이 나왔고 후기 인상주의도 많이 나왔어. 그래서 기본 배경 지식으로 조금 가지고 있으면은 이 글이 도움이 되거든요. 먼저 첫 번째 문단에서는 19세기 말에 그 사회적인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미술계에 영향을 미쳤대. 영향을 미쳤을 때 그 미술계의 영향으로 후기 인상주의 이제 경향이 생겼는데 후기 인상주의는 다시 세잔의 경향과 고갱 고우의 경향으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읽어보면 세잔은 19세기 말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봐. 즉 과학의 발달을 가져온 이성을 신뢰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기하학적 형식주의에 관심을 가졌다면은 고갱이나 고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19세기 말에 대해서 반발한다고 나와 있죠.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상징적인 세계, 정신세계나 정열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데 관심을 가졌대. 그러면 시대적 상황을 긍정으로 보느냐 부정으로 보느냐가 이제 그 예술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공통점은 두 가지 경향 다 빛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인상을 담으려고 했던 인상주의의 한계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세잔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죠. 세잔과 관련된 얘기가 쭉 나와. 뭐 크게 어려운 말 없고요. 예를 들어주고 있죠. 거기 보면은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뭐 원근법 무시했다는 얘기도 해주고 있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문단부터는 고갱과 고흐하고 시작하지만 결국은 고갱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갱 같은 경우에 아름다운 안젤라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그 작품 경향을 드러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게 후대에 이제 야수파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 자, 그리고 고흐가 나와 있는데 고흐 역시 어떤 그 경향의 예술 작품을 창작했는지를 옥수수 밭과 삼나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이 크게 어려운 글은 아니었고 구조도 되게 잘 이렇게 다듬어진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 문제는 1번 문제에서 보면은 모네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죠. 자, 모네 대표적인 인상주의 이제 화가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그러니까 빛이잖아. 빛이 닿았을 때의 느낌 그리고 그것을 포착하려고 노력했는데 근데 만년 그러니까 이제 늙었을 때 모네가 평론가한테 뭘 했냐면은 결국은 자기는 완벽하게는 그것을 이제 표현하기는 힘들었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고갱이 모네를 비판한다. 즉 후기 인상주의가 인상주의를 비판할 때 가장 적절한 거 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고갱 생각이 들어가야 되니까 5번이 되는 거네요. 자,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그림이 나와 있으면서 세잔과 고흐의 그림이 나와 있으면서 공통점은 둘 다 인상주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다. 그리고 세잔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뭐 답을 얘들아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건 기하학적 형식주의에 관심을 가졌다는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형식주의에 관심을 가졌다는 말이 들어가면은 맞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